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공인중개사법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계속 시험 때까지 만날 겁니다. 첫날이니까 교재 제일 앞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 페이지라는 게 껍데기 보자 이 말입니다. 껍데기. 제일 앞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입문서 2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 이게 정식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그리고 공시법, 세법 이렇게 해서 이게 2차 과목입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 내용이 전달되어 있고, 그 2차 과목 중에서는 제일 처음 만나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죠. 그죠? 요게 이제 수요일부터 출발해서 문제는 모두 40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마 2차 과목 중에서는 제일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차 제목 밑에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 그리고 부동산 공법, 그리고 공시법, 세법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중개사 법령을 여러분이 제일 가깝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범위가 제일 작습니다. 범위가 제일 작은데도 문제는 몇 개가 나온다? 40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는 작은데 문제도 작게 나오면 큰 영향을 안 끼칠 건데, 범위는 제일 작은데 문제는 40문제나 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월, 화, 수업이 진행되었으니까 지금 월요일이 민법 공부하셨습니다. 빠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제 화요일 날 공법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지금 하고 있는 중개사법 이렇게 부릅니다. 정식 제목은 책에 있다시피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 말이 길잖아, 그죠? 그래서 줄여서 중개사법 그럽니다. 내일 목요일 날 공시세법 할 겁니다. 세법. 그리고 금요일 날은 부동산 학개론이 있습니다. 학개론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서 1차 과목이 민법하고 학개론은 1차 과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 있는 것들이 2차 과목이죠. 그죠? 이제 앞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면 알지만 1차 과목, 여기 민법하고 금요일 할 학개론은 1차 과목은 무엇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질과 소양을 공부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법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의 목적이 뭐다? 자질과 소양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도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소양이 있느냐를 공부하는 게 1차 과목인데, 1차 과목은 잘 안 바뀝니다. 내용이. 민법이라는 건 우리나라 법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민법을 자꾸 바꾸면 세상이 막 자꾸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내용이 거의 안 바뀝니다. 그 다음 학개론은 학문이잖아요. 부동산 학개론이니까 말 그대로 학문이 자꾸 바뀔 일은 잘 없죠. 그래서 1차 과목은 자질과 소양을 보니까 1차 과목을 공부를 쭉 해보시면 이 1차 과목들은 뭐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해 잘 안 되죠. 왜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게 안 쉽잖아. 그죠? 그래서 이해 과목이라 하지만 사실은 암기부터 해야 뭐가 이해도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이 드는 성인들은 공부해 보시면 잘 잊어버립니다. 입력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이 그 마음을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 과목인데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일단 암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이해가 되기나 말기나. 근데 암기하면 잘 잊어버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1차 과목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더라도 또 듣고 잊어버려 또 듣고, 그러면 잊어버리던 게 빠져나가더라도 자꾸 넣어주니까 조금씩 남겠죠. 그죠? 1차 과목은 그래서 이제 지금 입문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시험 치는 날까지 계속 손에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계속 잊어버리더라도 들고 있어야 되고. 자, 이제 2차 과목이 3과목이 있고,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 2차 과목 시간인데, 2차 과목은 대체적으로 암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2차 과목을 수업할 때는 아, 이런 숫자들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암기하라 한다고 암기 막 잘 되는 거 아니죠. 또 암기했더라도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은 앞으로 수업을 해보면 알지만 암기법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암기해야 된다. 우리말로 하면 암기 코드 개사코, 또 암기법 해서 암기를 하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월요일부터 출발해서 이제 과목이 오늘 수요일 한가운데까지 왔는데 다 중요한 과목들이지만 중개사법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범위가 제일 작은데 문제는 40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과목이다. 이제 그렇게 전달하는데, 민법도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40문제 나옵니다. 그 문제수는 똑같죠. 중개사법도 40문항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는 똑같이 40문제를 시험 치는데, 민법은 범위가 여기 땅부터 여기까지가 민법 범위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죠? 그 넓은 데서 40문제를 뽑으려고 그러면 중요한 것들만 뽑아도 40개를 뽑아내겠죠. 그런데 중개사법은 범위가 민법이 여기 땅부터 천장까지라면 중개사법은 땅부터 요까지입니다. 범위가. 그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전 부분이 시험에 다 나온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부분이 다 나오니까 과목이 암기만 하면 점수를 받으니까 요거는 시험 칠 때까지 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효자 과목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이죠. 공인시험입니다. 이게 사적인 협회에서 진행하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국가자격증인데 국가자격증에 있어서 민법과 학계론이 1차를 합격하면 그 한 사람들에 대해서 2차 과목을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시험 치는 날 아침에 가면 오전에 1차 과목 치고 오후에 2차 과목 치겠죠. 그럼 시험 치는 성적표가 나오면 1차 과목을 채점해서 1차가 합격된 사람들은 2차를 채점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과목의 점수를 매겨보니까 1차가 안 됐어. 그럼 2차 매길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을 1차와 2차로 시험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만약에 나는 1차는 됐는데 혹시 2차가 안 됐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내년에 1차를 면제하고 2차만 볼 수 있도록 봐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2차 과목을 넘어서야 자격증을 손에 쥡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격증 따려고. 두 분이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정확한 대답입니다. 어떤 분은 이 공부 왜 합니까 하니까 하기 싫은데 어떤 놈이 하락해가지고 그래가 공부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공부를 왜 합니까 하니까 뭐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고 싶어서. 근데 속으로 원래 인격 양성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인격 양성하는 자리가 아니죠. 고상한 인격은 어디 가서 서울대 같은 데 가가지고 앉아서 인격을 양성하고, 우리는 목적이 뭐다? 자격증을 따는 데 목적이 있답니다. 자, 그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2차 과목 중에서 중개사법의 점수를 못 받으면 절대로 자격증을 손에 못 쥡니다. 자, 막 지나가는 시험이 30회 시험이 지나갔습니다. 1회 시험으로부터 시험이 30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31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뭐 지나간 이야기 저 앞에 있는 건 이야기 다 하려면 지겹고, 딱 이번에 시험 치는 것만 딱 보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어려웠답니까? 쉬웠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관심을 가지면 이번 시험은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주변에서도 들리기도 하고, 또 뭐 공부를 해봤단다, 시험을 쳤단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귀에 들릴 건데, 30회 시험은 비교적 어려웠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비교적 어려웠다.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이라는 건 자기는 어려워도 다른 사람은 쉬울 수 있죠. 또 쉽다는 사람도 자기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평균치로 보니까 30회 시험은 비교적 좀 어려웠다라는 게 지금 지나간 평가입니다. 자, 어려웠지만 그래도 합격한 사람은 합격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됐고 결과는 그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 30회 시험이 왜 어려웠냐 하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과목이 특별히 어렵게 나왔다, 뭐가 어쨌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30회 시험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중개사법이 지금 제가 중개사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번 30회 시험의 중개사법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최근 10년 동안에 나왔는 중에서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최근 10년 동안 중에서 이번 30회 시험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법이 딱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자격증을 손에 못 쥡니다.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일단은 1차 과목을 잘 넘어갔어. 그럼 1차는 합격했다 이 말이죠. 1차 과목을 잘 넘어가더라도 2차 과목에 합격을 안 하면 자격증을 손에 못 쥐잖아요. 지금 목적이 자격증 따려고 여기 왔죠. 그러면 2차 과목의 점수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공법 공부해 보셨지만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려워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잘 안 듣던 용어를 많이 듣기 때문에. 여기 공시세법은 공시법, 세법 두 개를 묻혀서 한 과목으로 봅니다. 두 개를 묻혀서. 그런데 공시법에는 등기법도 있고 지적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지적, 세법이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법이 3개입니다. 공부를 3개를 한다고요. 자, 우리는 시험이
평균 60점이고 40점이 없으면 합격이다. 이게 절대평가라 그러죠. 이게 이제 곧 바뀔 예정인데 여러분들은 절대평가할 때 합격하셔야 됩니다. 절대평가의 반대말이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원래 10,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인원을 딱 던지면 시험 치는 사람들 중에서 1등부터 10,000등까지만 뽑습니다. 그거를 상대평가라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전 과목이 90점이 나오더라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10,000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저 옆에 사람보다는 내가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이걸 상대적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 치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밖에 나가면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법무사 시험도 있고 사법 시험도 있고 우리 국가가 진행하는 시험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 많은 시험의 90%는 전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법시험 이런 거 5년 공부했다, 10년 공부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5년, 10년 공부하는가 하면 등수 안에 못 들어가니까 자꾸 공부를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라 그랬죠. 40점은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다. 그러면 61점만 돼도 합격이고 99점도 합격인 거라. 맞죠? 그죠? 그럼 이를 절대평가라니까 이 절대평가를 할 때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조만간에 내년 후년에는 상대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바꿀까요? 인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줄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이런 이야기 듣죠? 중개사무소가 다방보다 많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골목골목 나가면 중개사무소가 없는 골목이 없죠? 그럼 여러분이 보더라도 야, 좀 사무소가 많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니 그만둬라 이럴 수는 없잖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둬라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합격자를 확 줄여버리면 숫자 확 빠집니다. 합격자 줄이는 방법 시험을 2년마다 친다.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1년마다 치잖아. 그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상대평가로 탁 돌려버리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왜 그러면 등수 안에 들어가기가 안 쉽으니까 원래 1,000명만 뽑겠다. 그럼 여러분 1,000등 안에 들어가야 돼. 전국에서 1,000등 안에. 그죠? 그게 상대평가라면 지금은 절대평가라 그랬죠. 40점 없이 60점이면 합격이다. 그래서 상대평가할 때 합격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공법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시세법은 과목이 3개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등기, 지적, 세법 3개인가. 여기서는 기본 점수 받기가 안 쉽습니다. 근데 중개사법은 범위는 작은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 고득점을 해야 된다고요. 고득점을 해서 평균 60점이 되는데 점수를 보태주면 되잖아, 일단은. 그죠?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점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의 합격자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사법이 최근 10년 동안에 제일 어렵게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시험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일 어렵게 나왔다. 그래, 그게 맞는데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그 범위 안에 다 나왔습니다.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서 내지는 않았다고. 그죠? 그럼 결국은 그 말은 중개사법은 공부를 한 사람은 끝까지 가면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수업하는 중개사법은 범위는 작은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11월 달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보면 한 내년 4월 달, 5월 달쯤 되면 중개사법은 좀 알 것 같아. 왜 그러면 다른 것들은 좀 어렵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근데 중개사법은 제일 편하다 그랬죠. 범위가 작다 그랬으니까. 4, 5월 달쯤 되면 좀 알만해. 알만하니까 사람들이 손에서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을 빨리 가야 된다. 자꾸 이러니까 이걸 자꾸 손에 놓는 거라. 그래서 공부를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안 해가지고 점수 낮추고 다른 거는 어려워서 점수 낮추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고 코스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중개사법도 1차 과목과 똑같이 이 2차를 안 넘어가면 절대 자격증을 내가 손에 못 쥐니까. 그죠? 중개사법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4, 5월 달쯤 되면 손에서 놓는다니까요. 왜 놓는다고요? 좀 알 것 같고 범위가 작다 그랬잖아. 그죠? 또 보니까 선생도 좀 잘 가르치는 것 같죠? 잘 가르칠 것 같고 내용도 쉽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중개사법은 밖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부합니다. 민법 들어보셨지만 추상적입니다.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막 이런 말들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중개사법은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한다고. 자,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팔았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밖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야기잖아. 그죠? 뭐 그런 걸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내용도 굉장히 재밌겠죠. 현실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범위도 작고. 그죠? 그래서 이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못하면 자격증을 손에 못 쥡니다. 다른 과목들은 40점만 받아도 돼. 그죠? 어차피 꽈락은 넘어서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20점은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나눠줘야 된다고. 보태줘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중개사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고득점 과목이고 효자 과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증을 딸 때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줘야 될 효자 과목인데 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인데 이 효자를 불효자로 만드는 순간 무조건 자격증은 손에 못 쥡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 소개를 하고 이제 첫날이니까 가볍게 하지만 아직까지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봐야 아니까. 그래서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오늘 수요일이잖아, 그죠? 수요일 수업은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여기는 일정한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고득점을 해야 돼. 점수를 많이 받아서 그 점수를 다른 과목에 보태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첫날에 하나 딱 기억할 거, 뭐 무슨 날 무슨 수업하고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다 알게 될 거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 중개사법은 결석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좀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수를 높게 받아라 그랬잖아, 그지? 고득점을 해야 되니까 고득점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결석하지 말 것. 이거 하나를 오늘 첫 시간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조차도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성인들이 공부하는데 가정생활도 있지요, 사회생활도 있지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요. 여러 가지가 많이 결려 있잖아,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자격증을 따겠다고 나오셨으니까 결석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 이것도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습할까요? 복습할까요? 뭐 법 조문을 많이 볼까요? 또 나중에 되면 공부도 안 하면서 문제 풀까요? 막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속으로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중개사법은 결석하지 말 것. 이거 하나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죠?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자격증을 따려면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결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개사법은 절대로 결석하지 말고 알고 있던 내용, 알았던 내용도 하나 더 붙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손에 쥔다니까 이거죠. 이번 그 지나간 30회 시험에서 저 중개사법은 최근 10년 안에서는 제일 어렵게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뭐 제일 어렵게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사연이 있는데 중개 수수료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과목에서 여기 오늘도 살짝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아파트를 3억짜리를 매매하면 수수료 얼마, 임대하는 사람도 있죠. 전세 살면 얼마, 이런 중개수수료 파트는 우리 단원에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 중개수수료 때문에 사실은 이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냉정하게, 그죠? 그러면 해마다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무조건 중개수수료는 2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1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안 내는 건 안 낼 수는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사법이 30회 때 어려웠던 거 당연히 나와야 될 중개수수료 파트 출제 안 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2문제인데 이것도 공부하면 무조건 점수를 따는 파트인데 출제 안 했고, 그 다음에 중개협회는 보통 1문제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비중이 좀 약한 부분이 협회 부분인데 협회 부분에서 원래 3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쓸데없이 봤던 것들이 그대로 3문제를 내니까 또 거기도 좀 당황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렵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인데 부동산을 여러분 사고 팔아봤습니까? 또 앞에 본 괜히 미안한데 사시면서 아파트 사거나 팔아봤습니까? 사거나 팔아 언제? 최근에 또 전세를 났어요. 제가 사거나 팔아봤나 물었지 전세 안 물었잖아요. 일단은 사봤어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은 성이니까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꼭 아파트 아니라도 빌라든 원룸이든 하여튼 땅이든 사고 팔 수 있죠.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러죠? 매매 그럽니다. 매매. 그죠? 세 사는 걸 뭐라 그런다? 전세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인들이니까 사고 팔아본 사람도 있고 또 세를 들어가기도 해봤고 내가 세를 내야 보기도 했을 거 아니라 그죠? 세 놓는 걸 뭐라고요? 임대 그럽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밖에서 그 중개사들이 하는 일은 매매 아니면 임대입니다. 그거 2개지 뭐 정려, 교환, 뭐 대물 변제 뭐 이런 거 잘 안 일어나죠. 공부할 때는 다 공부합니다. 그거 시험용으로 공부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매매냐 임대냐 2개 중에 하나죠. 내가 매매를 해본 사람, 팔아본 사람도 있고 사본 사람도 있고 세를 놓아본 사람도 있고 내가 세를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 다 뭉치면 매매 아니면 임대인데 지금은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 합니다. 근데 작년에 내가 집을 팔았습니다. 지금 이러셨잖아요, 지금 그죠? 팔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해봤습니까? 샀어요. 그거 사는 것도 매매잖아. 원래 팔았고. 그래, 작년에 살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했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뭐 이제 그 부동산을
법무사님한테 위임한. 아, 법무사님한테 위임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샀고 올해는 팔았다 그랬죠. 팔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라서 세무사에 그냥 가서 직접 있잖아요. 세금 관리만 했다. 뭐 지금 그 이야기 하시죠. 자, 여기 이제 앞으로 많이 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집같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뭐 좀 집 하면 요새 보통 아파트니까. 물론 뭐 집에는 아파트 말고도 빌라도 있고 원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많죠. 근데 보통 아파트라고 치고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 우리는 매도인 이래 부릅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래 부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A라는 개공사가 뭐를 하는가 하면 중개를 합니다. 파는 사람이 3억에 팔겠다. 이러면 이 사람은 3억에 사겠다.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이 사람은 3억에 파는데 나 2억 5천에 사겠어. 그러면 계약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럼 이 계약을 되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구다? A라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그림은 아시겠죠?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중개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요 계약이라는 건 매매 아니면 임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교환도 잘 안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대물 변제, 정려 이런 거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법률 용어로는 배우겠지만 밖에서 했다 그러면 매매 아니면 임대잖아. 그죠? 그런데 매매를 하면 우리나라 법에 뭐가 돼 있는가 하면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매매를 임대는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에 사고 팔았다. 그러면 3억이라는 가격을 매도인이 매수인이 같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앞에 분한테도 제가 물었지만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사봤고 올해 팔아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매매인데 신고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신고 안 했어요. 신고 안 했다는 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 그죠? 그래서 샀는 사람은 뭐 한다? 샀으니까 등기하겠죠. 등기할 때는 누구한테 맡긴다? 법무사한테 맡기잖아. 그러니까 법무사가 뭐를 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겁니다. 이거 신고 안 하면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안 했을 뿐이지 거래 신고는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를 작년에 샀다가 원래 팔았다 그랬죠. 그럼 팔아도 매도인이잖아. 원래는 팔았으니까. 매도인이면 매매하면 신고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신고 지금 잘 모른다고. 왜 모르는가 하면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세무 정리만 했습니다. 이러잖아. 그죠? 지금 세무 정리하게 묻는 게 아니고 사고 팔았으면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신고 지금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하면 뭐 나온다 그랬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원래 시험에도 그건 출제됐었어요.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 나는 안 했잖아, 지금. 그럼 누가 했다? 개공사나 법무사나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집을 사고 파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우리끼리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우리끼리 사고 팔 수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직거래 한다 그럽니다. 직거래 들어봤습니까? 왜 직거래 할까요? 수수료 아끼려고. 딱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아끼려고 직거래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직접 거래도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거래할 수도 있겠죠. 하면 뭐 줘야 된다? 수수료 줘야 되겠죠. 그래 아마 여러분들은 수수료 주고 사거나 팔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거래 할 수도 있지만 개공사한테 맡겨서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 샀다 그랬죠. 그때 우리끼리 사고 팔았습니까? 공인중개사 있었습니까? 있었지. 100% 있었죠. 그럼 수수료도 줬겠죠. 그래 얼마 줬는 건 안 물어볼 테니까 어쨌든 얼마인지는 줬겠죠. 분명히. 원래 팔았다 그랬죠. 팔 때는 직접 팔았습니까? 공인중개사 있었습니까? 아, 역시 있었습니까? 그러면 역시 또 뭐 줬다? 수수료 줬겠죠. 금액 기억납니까? 원래 팔 때. 아, 뭐 수수료 주기는 줬는데 금액은 잘 기억 안 나죠. 그거 뭐 잘 생각 안 합니다. 또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느낌은 가졌을 거예요. 수수료 줬는데 수수료 많이 줬습니까? 작게 줬습니까? 그 금액은 몰라도 그거는 알 수 있잖아. 금액에 맞춰서 줬는데. 아, 금액에 맞춰서 줬다. 그래요. 금액에서 맞춰서 줬으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거 주면서 사람들이 느낌이 있다고. 아씨, 수수료 좀 비싸다. 아니면 아, 좀 싸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은 잊어볼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사고 팔아봤습니까?
새도 들어가 봤습니까 혹시? 수수료 줬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팔 때 줬다 살 때 줬다? 둘다도 그래, 팔 때도 줘봤고 살 때도 줘봤고 이건 안 나고. 금액은 모르겠고 네. 금액은 10년 얼마? 전에. 10년 전이니까 그럼 10년 전이면 그건 모를 수 있지. 그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때 수수료 주면서 이거 수수료가 많다 작다 이런 느낌은 가져봤냐고. 네, 저는 좀 많다 생각해요. 많다 생각했다. 주면서 금액은 생각 안 나지만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가 될 사람들인데 지금 밖에서 아파트나 이런 땅을 사고 팔면 수수료 주겠죠. 수수료가 지금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높다고 생각합니까? 수수료 만약 현장에서 지금 돌아가는 그 수수료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본인 생각으로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묻는 답이 그거였습니다. 이 수수료가 지금 비쌉니까? 쌉니까는 다르지.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공인중개사는 작게 받는 것 같다고. 그 지금 정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줄 때 좀 비싸게 줬는 것 같다. 난 좀 많이 주는 것 같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받는 공인중개사는 많이 받았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좀 더 받았으면 싶다 이래 생각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 정답은 없으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끼리 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표를 보겠지만 3억짜리를 사고 팔면 몇 프로까지 받고 5억짜리를 팔면은 몇 프로 받고 뭐 1억짜리를 팔면은 얼마를 받고 표를 정해놨는데 그 표가 주는 사람 쪽에서는 뭐 그게 보이고 받는 사람은 좀 더 받았으면 싶겠지. 그게 사람 심리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뉴스에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공부하면 이런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3억짜리를 하면 그죠?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0.4%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데 0.4%면 3억 곱하기 0.4% 3, 4, 12, 120만 원이잖아. 그죠? 파는 사람 120만 원, 사는 사람 120만 원. 어차피 받는 거는 파고 팔고 둘 다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얼마를 받게 됩니까? 240만 원이 수수료입니다. 대충 느낌은 오셨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3억짜리는 0.4%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는 표대로 되어 있으니까 0.4%를 계산한다고. 그럼 0.4%니까 120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0.4%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럼 0.4%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0.3% 받아도 되잖아. 0.2% 받아도 되잖아. 근데 공인중개사는 절대로 0.3, 0.2를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법에 3억이면 0.4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0.4로 이야기한다고. 맞죠? 근데 이거 일반인들은 그걸 몰라. 표에 0.4 돼 있잖아, 지금 봐요. 그러니까 0.4까지 계산하는데 실제로 이게 높게 받는 거예요. 높게 법대로 하면. 그래서 이거를 내년 2월 달부터는 수수료가 0.4%까지 받는데 나는 몇 프로를 받겠다고 내년 2월 달부터 이거를 설명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어저께 뉴스에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건 100% 시험 문제입니다. 내년에 시험 문제 하나지 말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시험 문제 내봅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가 내년 10월 달이잖아. 그죠? 그럼 시험 칠 때는 중개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얼마를 받겠다라고 의뢰인, 매도인, 매수인한테 설명하여야 한다. 문제가 그래 나오면 OX. 그래, 그게 2월 달부터 바뀐다고. 지금은 계약이 다 하고 나면 이제 수수료 얼마입니다. 이래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2월 달부터는 계약이 되기 전에 이거 팔리면 수수료 얼마입니다를 먼저 설명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뭐가 차이 나는 거 좀 보입니까?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하나 지금 전달한 겁니다.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게 중개사법입니다. 그 중개사법은 현실적인 과목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리고 내년 2월부터 바뀌니까 이것도 하나 정리됐고, 지금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왜 할까요? 이 두 사람이 3억에 사고 팔았다는 걸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본인들은 신고 안 했지만 누가 다 했다?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신고 다 했다니까. 그래서 등기가 됐는데 매매 신고를 한다? 부동산을 막 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동네 아파트가 보통 이래 팔리겠죠. 이 사람이 3억에 사고 팔면 어떤 사람은 뭐 한 2억 9,500, 어떤 사람은 3억 500, 대략 한 3억대에서 사고 팔겠죠. 대략.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3억짜리 아파트도 눈 맞았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4억에 팔 수도 있고 5억에 팔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가격을 신고했는 걸 쫙 다 모아보면 이 동네 아파트는 대략 얼마에 팔린다는 게 다 나온다고. 이걸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들어도 하나 배울 거.
나중에 자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이왕 파는 사람은 수수료,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되겠죠. 사는 사람은 좀 싸게 사고 싶겠죠. 그럼 이걸 내가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살까를 막연하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시군 구청에 신고가 다 돼 있다니까, 지금, 그죠? 가가지고 이 동네 아파트가 최근에 신고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볼 수 있다고. 그걸 물어보면 거기서 예를 들어 이야기 하겠죠. 구청에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도 하나 매매했고 3월 달에도 매매했고 5월 달에도 이 동네 아파트 매매했는데 가격이 하나는 2억 9,500, 하나는 2억 9,900, 하나는 3억 500. 그러면 아, 느낌이 오죠. 대략 한 3억대에서 팔리는구나. 자, 그러면 나는 이걸 팔 때 뭐 3억 얼마에 팔고 싶다. 아니면 사는 사람도 아, 그 정도 가격을 기준을 잡고 사고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셉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파트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자기가 10월에 땅이 하나 있어. 그럼 이걸 땅을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을 때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될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주변에 땅이 거래되는 게 1년 동안 신고가 다 돌아 있다니까. 그죠? 그러면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아, 얼마에 1년 동안 거래되니까 이건 대충 얼마에 팔면 되겠다. 사는 사람이면 대략 요 가격으로 사야 되겠구나. 라는 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가격을 보려고 신고 제도를 도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매만 신고하는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 임대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임대도 신고할 예정인데 임대까지 신고하면 공인중개사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겠죠. 지금 밖에 나가면 매매가 많이 일어날까요? 임대가 많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임대가 많겠죠. 이 사고 파는 것보다. 그럼 지금은 임대는 신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임대를 신고하게 되면 일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반대합니다. 문제같이 자기들끼리 세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와 신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반대하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가 폭등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좀 떨어졌다고 느끼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이 좀 뭐지만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얼마 올랐단다. 어느 아파트는 피가 얼마 붙었단다. 들어보셨죠? 지금 이게 감각이 한 2, 3년 떨어지니까 그런 게 내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부동산 경기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합니다. 항상. 계속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면 국가가 제재를 딱 한다고. 세금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 제재를 많이 하면 이게 탁 꺾이겠죠. 지금은 꺾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꺾어놓으니까 경기가 너무 없어. 경기가 너무 없으면 이 부동산 경기가 없어지면 인테리어 안 되겠죠. 이삿짐 세탁 완전 날 새겠죠. 그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쫙 깔아지면 우리나라 모든 경기가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 미만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 뉴스가 뭐가 나온가 하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여당에서는 야당이 국회에 와가지고 뭐를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야당 때문에 지금 2% 경제성장률을 못하겠다. 이러니까 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경제성장 안 되는 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야당 때문에 안 됐고 좀 있으면 국민들 때문에 경제성장 못했고 전부 남의 핑계만 될 것이냐. 그래서 요즘 정부를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래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라. 원래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해마다 경제성장률 3%에다가 청년 취업률, 그러니까 청년들의 직업을 몇 프로를 가져가겠다 했는데 지금 그게 전부 50% 미만으로 목표가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 경제가 엉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지. 그게 경제가 엉망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뭐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구속시키겠다. 52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일은 하지 말라는 건 왜 하는 거면 국민들의 생활, 저녁이 있는 생활을 만들어주겠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정서가 안 맞는 거라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더 하고 수입도 더 있어야 되는데 52시간 이상 일하면 구속시키겠다 이러니까 전부 6시 되면 문 딱 닫고 다 나가야 된다고. 그래 경제가 이래가 돌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왔다 갔다 하겠죠.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합니까? 세계에서 근로시간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가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많이 하는 만큼 수입도 높겠죠. 그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자기 개인 시간이 없어진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당의 입장은 복지정책입니다. 수입은 좀 작더라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52시간 일하면 안 된다.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입하니까 경제가 엉망입니다. 경제가. 최저임금제가 지금 거의 9,000원에서 10,000원인가 이 정도 수준인데
뭐 그것도 지금 높다는 사람도 있고 낮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험한 일만 한다는 거 아시죠? 3D 업종.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돌아서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그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니까 그 사람들의 수입은 좋겠지. 그 외국인들 그죠? 우리나라의 부측이 다르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직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은 힘든 일은 하기 싫어.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직장은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뭐 한다? 알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취업이. 힘든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그죠? 뭔가 좀 사고가 다르죠 이렇게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겠죠. 뭐 전문가들이 그런 걸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공부하는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당연히 들어봐도 이게 우리나라 정책에서 중요하니까 여기서 보통 5문제를 내야 돼. 해마다 5문제씩 나오는데 올해는 몇 문제 나오는가 하면 7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 최근 10년 동안 어렵게 나왔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평소에 나와야 될 중개수수료 파트 한 문제도 안 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점수, 나오면 점수 받는 파트인데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중개협회에 관련되는 문제는 이렇게 저쪽에 외진 다르니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봤는데 이걸 3문제나 출제했고 그죠?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제 복잡합니다 이거. 내용이 좀 복잡한데 한 5문제까지 냈는데 이번에 몇 개 나왔다? 7문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언뜻 들어보면 평소에 나오던 시험 패턴보다는 좀 다르게 많이 냈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많이 냈으니까 어렵게 출제됐다 이래 본다고. 그리고 이게 최근 10년 동안의 기준에서 제일 어렵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나간 시험이라고 치고 여러분이 치는 시험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범위가 작다 그랬죠. 이 범위를 보되 어느 특정한 부분은 많이 나온다 작게 나온다에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역을 찌르더라고. 통상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은 시험에 안 내고 또 나와야 될 게 한 5개 정도 나와야 될 걸 한 7개나 확 내가지고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원래 시험이 평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31회 시험은 중개사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어느 특정한 부분에 이거 많이 나오니까 이건 많이 하고 저거 안 나오니까 안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배워준다고. 그죠? 시험 칠 때까지 꾸준히 책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그래도 제일 작다 그랬잖아. 그죠? 어느 정도로 작은가 하면 여기 민법도 40문제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민법을 한 2,000개 조문을 공부합니다. 조문을 몇 개? 한 2,000개. 2,000개를 공부해서 문제가 몇 개 나온다? 40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 중개사법은 범위가 작다 그랬죠. 범위를 160개를 공부합니다. 160개. 거기서 몇 개 나온다? 똑같이 40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얼마나 작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어저께 공법 공부하셨죠? 공법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공법도 몇 문제 나온다? 40문제 나옵니다. 그럼 과목은 전부 다 40문제니까 공법도 40문항이 출제되는데 공법은 몇 개를 공부해서 40문제를 만나는가 하면 약 2,500개쯤 합니다. 거기 주택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5문제 나오는데 주택법만 800개 조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40문제 나오는데 전부 다 얼마나 그랬죠? 160개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범위가 얼마나 작다는 걸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 지금. 그죠? 여기 보면 공시세법이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요까지가 전부 다 법이죠. 민법, 공법, 중개사법, 이건 학개론만 학문이고. 그러면 공시세법도 40문 오는데 여기 등기법이 700개 조문, 여기 지적법이 또 한 700개 됩니다. 그럼 요거 합쳐도 1,400개. 세법은 제가 안 살려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500개는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얼마? 한 1,500개 전문을 공부합니다. 그래 공부해서 몇 문제를 친다? 한 40문제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 범위가 얼마나 작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중개사법 전체 조문이 몇 개라고요? 160개 조문입니다. 160개를 가지고 40문제를 만나니까 해마다 출제했던 문제가 또 출제되고 또 출제되고 출제됩니다. 이제 방향만 다르게 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중개사법은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를 내니까 고득점을 해야 된다고. 이건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른 과목들은 이해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번 기본 점수만 받으면 되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고득점 해야 된다. 그 두 번째 강조합니다. 자, 그럼 고득점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뭐 예습한다, 복습한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딱 한마디로 뭐 결석하지 말 것. 아까 이야기했는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중개사법만큼은 수요일이죠.
오늘 이제 11월 달 첫 수업이 지금 출발되었고, 이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중개사법은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결석하기 쉽다 그랬죠. 왜? 4, 5월 달쯤 되면 내가 잘 안다니까, 그거 좀 알고, 좀 쉽고, 재미도 있고,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손에서 떼는 순간 내년에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중개사법은 절대로 손에서 떼면 안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목들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면 빠르게 하면 바로 중개업을 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노후 대책으로 가지고 있을 사람도 있고,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자격증을 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언젠가는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중개업을 할 때는 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자존심 과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뭐 대학교 앞에 원룸이라도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 사무소를 차렸는데 손님이 뭐 아파트 하나 사주시오, 아니면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시오 하고 왔을 때 그 사람이 공부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자격증을 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격증 공부한 사람이 30만이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을 하는데 왔는 손님이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 중개사 공부한 사람도 있고 자격증을 땄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저 손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알아야 이걸 거래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오히려 손님이 더 잘 알아. 수수료는 그거 아니잖아요. 뭐 이사하면 그 거래가 그 거래하겠습니까? 날새지. 그래서 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이 과목은 자존심 과목입니다, 이게. 내가 자격증을 손에 쥐있다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손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알아야 되잖아, 일단. 그래야 그 손님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이 과목, 중개사법 오늘 수요일 과목은 고득점 해야 된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자존심 과목이다. 그죠?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게 되면 저 손님도 공부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자기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알아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과목 소개를 지금 했는데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 다 정리하면 그거 다 기억할 필요 없죠? 딱 하나 기억할 건 뭘까요? 그래, 결석하지 말 것. 지금 그거 이야기입니다. 1시간 동안 이 많은 말을 했는데 이 많은 말의 핵심이 뭔가 하면 결석하지 말 것.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새겨야 돼. 내가 자격증을 따려면 그래, 내가 결석은 안 해볼게. 그래, 이거 하나는 가지셔야 돼. 그 공부도 안 하면서 암기할까요? 뭐 문제 풀까요? 또 조문 외울까요? 막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그 속으로 하지도 안 하면서 참 질문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건 뭐다? 결석하지 말 것. 그거 하나를 꼭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그거는 자기가 각오를 가지셔야 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세게 해가지고 이제 주로 야간반 수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졸더라도 와서 조세요. 내가 이랬어요. 결석하지 말라고. 야간에 오는 분들은 오전에 뭔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오시잖아. 그죠? 그럼 다른 일을 하고 또 야간에 오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해보셨지만 어떤 직장 일을 하고 또 집에 와서 쉬기도 바쁜데 와서 공부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결석하지 말라고 했는 말이 졸더라도 와서 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오자마자 엎어져가 잡니다. 근데 했던 말이 있어가 깨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주간반이니까 해도 되지만 야간반에도 이야기 할 거예요. 결석하지 말고 꼭 힘들지만 그 자격증 따는데 노력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와서 줘라도 와서 줬어야 하니까 진짜 오자마자 졸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깨우지도 못하고 그런 적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결석하지 말 것. 이게 지금 1시간 동안 했는 거예요. 주제입니다. 과목이 무슨 날 무슨 과목 한다. 이런 거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죠? 효자 과목이고 자존심 과목이니까 결석하지 말 것. 요걸 하나 기억하시면서 자, 1교시에 그래도 이 과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입문서는 11월, 12월 2달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2달만 볼 거니까 여러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입문서에는 막 메모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적어놔봤자 안 본다니까요. 언제? 11월, 12월 2달만 안 보니까 새 교재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 기본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부터가 오리지널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입문이니까 아, 내가 공부하는 연습을 한다. 자꾸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자리 앉는 연습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거 다 암기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정식으로 새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재에다가 막 필기 많이 하는 사람, 전형적으로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필기를 많이 하니까 못 듣잖아. 그죠? 그렇죠. 못 들어서 1대 빵 됐죠. 그렇게 힘들게 적어놓고는 뭐 적었는지도 몰라요, 적을 때 또. 그럼 그래서 또 2대 빵 돼 있죠.
세 번째는 어디 적어놨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면. 그 3대 빵대에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잘 듣는 게 오히려 낫잖아. 그죠? 듣는 거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그냥 안 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가져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 뭐라도 이래 좀 적어야 뭐 오늘 좀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꾸 이래 필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되도록이면 11월, 12월은 필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뭐 적고 싶은데 억지로 적는 거야. 뭐 어떻게 말기겠나 마는 거죠. 그래서 11월, 12월은 잘 듣는데 좀 의미를 가지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 그래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책을 한번 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차 과목에 우리 과목이 첫 과목이니까 페이지를 14페이지를 봅니다. 자, 우리 과목의 입문서에서 14페이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제1위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법령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법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한번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용어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1번 내려가니까 법률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법률이라는 게 있다. 봤으니까 법률에 동그라미 한번 합니다. 법률에 동그라미 놓고 이 법률이라는 거 밑에 내용도 많이 있는데 내용 보지 말고 이 법을 누가 만들까요? 지금 법률에 동그라미 하셨죠? 그래,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우리 법대로 살자, 뭐 법대로 하나 이런 말 할 때 그 법을 누가 만드냐고. 법을 누가 만든다?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가.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드니까 국회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입법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이라는 게 설립자입니다. 법을 만드는 부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있는데 입법부가 우리말로 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법을 만들어 놨으면 이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법대로 사는 걸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정부는 뭐 하는 곳이다? 법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행정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법대로 진행을 하는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틀리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걸 맞다, 틀렸다를 판단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부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법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고 법을 행하는 기관이 있고 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법을 상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을 만드는 사람 따로, 행정하는 사람 따로,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따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이라는 게 이겁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자기가 법도 만들고 자기가 시행도 하고 또 자기가 너는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노라 이렇게 사면도 하고 그 혼자서 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모든 권력을 혼자 가지고 있는 시대를 전제주의라 그래요. 그 옛날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세계 전부 다가 다 왕권 제도를 폐지하고 뭘로 바꿨다? 민주주의로 바꿨잖아. 그죠? 그 민주주의로 바꾼다는 말은 이게 세 가지 부서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부서를 입법부라는데 우리말로 하면 국회고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이 국회의장 이런 거 있죠. 국회를 만들어 놓고 나면 행정을 하는 제일 높은 부서가 대통령이 행정을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일을 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는 기관 사법부가 있고 사법부의 제일 높은 사람은 대법원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을 우리나라 3대 영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세 가지를 나눠놨지만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도 대통령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 중심주의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정권을 다 사실은 사법부도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자기 좋은 사람만 임명할 수 있을까봐 뭐 대통령이 몇 명을 위원을 만들고 국회에서 몇 명이 만들고 야당에서 몇 명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법원장을 뽑는데 결국 추천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합니다. 추천 안 되면 꽝이잖아. 그죠? 국회의장도 사실은 각각의 대표지만 국회의장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인상인가 거기 그래서 그 국회의원 하잖아. 그죠? 결국은 대통령이 전부 다 관리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주의 국가 중에서도 더 셉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불행한 게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을 그만뒀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끝나면 교도소 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리를 좀 시켜줘야 된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 말은 책임도 거의 다 거기 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만 끝나고 나면 막 산에서 뛰내리거나 뭐 하여튼 무슨 수가 교도소 가거나 하여튼 그죠? 그래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치우쳐져 가 있어서 그런 거라. 그죠? 그리고 이거를 좀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는데
잘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기 권력이라는 게 함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지? 지금 대통령 5년 동안 대통령 하는데 한 30년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5년 딱 하니까 5년 동안 하는 동안만 문제가 없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는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모르고 막 가는 거라,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4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평가를 받아가 잘하면 한 번 더 대통령 더 하면 되고 안 되면 나가라 되면 되니까 4년 중임제로 하자. 여기 미국식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언제부터 이야기하는데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이런 권력을 함부로 못 바꿨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 그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지금. 그 인구가 4천만, 5천만 중에 300명이니까 10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1명 돼야 돼. 미국식으로 하려면. 그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 있다고요? 300명. 그 인원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회의원이 많다는 말은 국가가 관리해야 될 비용도 많이 더 가겠죠. 월급도 많이 더 가고, 뭐도 더 가고, 막. 이걸 줄여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그 국회의원 수를 최소한 250명 이하로 줄이자라고 안은 만들어 놨는데, 줄이진다, 안 줄이진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250명 줄여지면 지금 있는 50명들은 나가려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니나 나가려 되라, 나는 하고 싶다, 이렇잖아, 지금. 그럼 이 이해관계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 절대로 이거 용납 안 된다고. 숫자 못 줄인다고. 정의당에서, 그죠? 그 국회의원 지금 300명인데 330명, 10%대가 30명을 더 늘리자 지금 이렇게 안을 올려놨어요. 늘리자 하면 국회의원들은 좋겠죠. 왜? 최소한 내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밖에 보면 프랭카드 걸려있을걸요.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자는 정의당 아주 나쁜 놈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놈들이 다 플래카드 걸려있습니다. 시내 나가보면. 그 정의당은 원래 30명 더 늘리자라고 안을 올리는데 정의당 해봐야 국회의원 5명밖에 안 돼. 그렇게 5명밖에 안 되니까 별로 힘이 없는 거라, 이것들은. 그죠? 그래, 어차피 자기들은 그냥 안만 올리는 거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도 국회의원은 한 200명 밑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 국가 예산이라든지 좀 더 일이 더 집약적인데, 이게 한 300명쯤 되니까 막 복잡한 거라 하여튼 사연이, 그죠? 거기다 비례대표제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 300명 중에 비례대표제가 한 100명 돼요. 그 앞으로 비례대표제를 제도를 없애자, 지금 이런다고. 그거만 없애도 200명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비례대표제를 또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은 투표료가 뽑았지만 그 사람이 뭐 의사도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럼 그런 전문 분야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또 와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나 군인이나 기술자 중에서도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야 일이 돌아간다. 그게 이제 비례대표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문가들로. 근데 사실은 전문가들로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했지만 전문가들보다는 자기 정당의 이익에 따라서 만드는 게 더 많은 거라 사실은, 그죠? 하여튼 막 복잡합니다, 그런 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런가 하면 지금 법률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많이 가버렸는데 이런 법을 누가 만든다?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죠? 우리가 뽑았잖아. 그죠? 우리의 대표자가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법은 결국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5천만 국민이 여의도 앉아갖고 자 법을 이래 만들자 저래 만들자 못하잖아요. 이게 5천만 명이.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갖고 올려놨다고.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의 대표자를 뭐라 부른다? 국회의원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요. 그 결국은 법은 누가 만든다?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국민이.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밑에 뭐 대통령이 있고 뭐 쫙 표를 만들어 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의원은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이제 행정을 시작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국회의원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 못 뽑아야 된다. 잘 뽑아야 된다고. 나를 대신해서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죠?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는데 법을 누가 만든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법을 만들면 이제 행정을 해봐야 되지. 그걸 시행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시행하는 기관을 행정부, 판단하는 기관이 사법부인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과목이 전부 다 법, 이래 나가니까,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중개사 공부, 이 공부를 지금부터 해보시면, 결석하지 마라 그랬죠? 공부를 해보시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 공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물론, 자격증 따는 게 제일 좋은데, 자격증을 떠나서라도, 이게 내가 만드는 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이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배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떠나서라도 이런 것도 내가 모르고 그냥 살았었구나. 이런 걸 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보람을 느낄 겁니다. 보람을. 그래서 공부하는데 첫 목적이 자격증을 따는 목적. 두 번째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 이거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가 만든다. 됐고. 자, 오른쪽 15페이지 오르니까 법률을 만들고 나면 2번에 줄 것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를 0.5%를 받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행정부가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근데 무슨 놈의 대통령이 중개수수료만 관리가 될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은 국회도, 국방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문화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대통령이 관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대통령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각 부에다가 명령을 내려요. 그걸 각 부령이라 부르는데, 우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라는 부가 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누굴까요? 김현미 장관 들어보셨죠? 뉴스 나오는 거. 우리나라 삼성 국회의원이고 여자 장관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출발할 때부터 김현미 장관이 국토장관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배우는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것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이래 간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총괄하는 게 국방부나 문화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하는 말을 마르고 딸토록 듣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대통령이 시행을 하는데, 대통령이 모든 법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각 부에다가 준다고. 근데 우리 국토에 관련되는 것은 누구한테 맡겼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맡아져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법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2번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하고 나오는데, 부령하면 우리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교통부하고만 노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국토장관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들을게 될 겁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16페이지 상단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봤으니까 역시 줄을 딱 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니까 이게 말이 좀 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서 지자체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지자체. 이제 살아가면서 지자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는 우리나라에 2개가 있어요. 이제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지자체라 부르는데, 지자체는 2개가 있다. 하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시도라 그럽니다. 시도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경상북도 이런 것들을 광역자치단체랍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를 기초자치단체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어봤습니까? 달서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경산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칠곡군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요 시, 군, 구를 뭐라고 부른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시도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이 지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된다고. 이게 지자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장이 누구지요? 권영진 들어봤습니까? 대구 경상북도지사 누굽니까? 관심 없죠? 그런 거죠. 앞으로 좀 그런 거 관심 좀 가져야 돼요. 이철호 있어요. 경기도지사는 아시죠? 그 유명한 경기도지사 누구? 이재명도 잊어버려. 그 유명한 이재명, 한 1년 동안 이재명 이름만 나오면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이재명, 이런 사람이 경기도지사잖아, 지금, 그죠?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이래 나가죠. 그래서 시도지사를 광역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이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습니다. 투표로 뽑는 사람이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른다고요. 조건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자, 이 지자체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울에는 똑같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30평짜리가 서울 잠실에 가면 15억쯤 합니다. 근데 똑같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30평짜리가 강원도에는 3억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재도 똑같고 아파트 이름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은데 서울은 15억 한다니까 강원도는 3억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 땅값 때문에 그래요.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럼 땅값이 비싸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30평짜리를 15억 주고 사고 팔았는데 수수료 100만 원. 그 다음에 강원도도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30평짜리를 사고 팔았으니까 똑같은 것이니까 100만 원. 이래 받으면 뭔가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억울하죠. 15억짜리를 팔아도 100만 원, 3억짜리를 팔아도 100만 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국가가 법을 딱 정해놓고 각 시도별로 알아서 결정해라. 그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누가 제일 잘 알 것이고 서울시장이 제일 잘 알 것이고 강원도의 아파트는 강원도지가 제일 잘 알 것이니까 각 시도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왜 그래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는 이해하시죠? 똑같이 받으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래서 이제 법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개수수료는 국가가 몇 프로를 받아갖고 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다? 각 시도별로 가격을 잘 알 거니까, 그죠? 시험에 나옵니다. 중개수수료는 국가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시, 군, 구, 조례로 결정한다. 시험에 나온다고요. OX, X라니까 시, 도, 조례로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죠? 아,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만 가지시라고요. 앞으로 가면서 마루 딸도록 합니다. 아, 그래서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법을 시행하는 것도 있고, 법을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대통령이 다른 건 안 하고 국토만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각 부에 맡겨.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맡겼다? 국토교통부에 맡겨져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 법을 진행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르고 강원도 아파트는 다를 수 있으니까 나머지 수수료를 따질 때는 각 시도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거를 시도 조례라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줄 끊는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한번 들어주신 거예요. 1시간 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법 조문의 형식 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